먹지 마세요. 야, 제주 우당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우리 식탁을 점령해버린 유전자 조작의 식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틴 티털, 김벌 윌슨, 김은영 옮김 공부를 하며 챕터 3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역사를 통틀어 어느 군주나 기미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다. 이렇게 위험한 큰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미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기른 것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회에서는 그 작물이 자라는 동안에 무엇을 뿌리고 어떻게 조리했는지 등 자신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훤히 알 수 있다. 식품이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된다면 농민과 주방장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걱정 근심 없이 평화롭게 저녁 식탁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심지어는 군주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거리를 직접 재배하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믿음 아래 시장에서 사온 것들로 매일의 끼니를 준비한다. 우리가 선택한 농민과 식품가게 주인들이 모두 선량하다고 믿고 정부의 규제당국과 식품감독관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들어 이 저자 중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친구를 초대한 자리에서 야채 칠려서 불을 끓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사온 커다란 캔을 딴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붉은 강낭콩이 들어있어야 할 캔 안에는 껍질을 벗긴 감자가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슈퍼마켓에서 산 다른 캔을 열어본 그는 다시 한번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칠리 파티에 온 친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그 가게는 다시는 가지마. 캔 몇 개의 상표를 잘못 붙였을 뿐인 이 실수는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지도 않고 아마도 단 한 번의 사고였겠지만은 엉뚱한 상표가 붙은 그 캔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슈퍼마켓의 카트에 담길 때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깨진 것이다. GMO 산업은 식품의 안전이 문제가 될 경우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몬산토사의 대변인은 저자 중 한 사람에게 1998년과 1990년 영국에 있었던 GMO에 대한 격렬한 저항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광우병 사건 때문에 더 크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상표가 잘못 붙은 캔이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선이나 상추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듯이 광우병도 유전자 조작 식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식품의 순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깨어질 때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매년 8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식과 관련된 질병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9천 명은 사망이 된다. 통계 자료가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게다가 실제 발병 건수는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바비큐 파티에서 바싹 마른 감자 샐러드를 먹거나 새로 오픈한 식당의 마땅찮은 음식을 먹고 돌아온 날 밤 갑자기 아픈 배를 움켜쥐고 저녁에 먹은 음식을 탓한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음식으로 인한 이러한 사소한 질병은 통계의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 그저 분홍색 알약 몇 개를 삼키고는 아픈 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질병 중에는 이처럼 사소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80명 이상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진행이 더딘 이 질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지는 당분간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일부 음식과 관련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 중의 한 가지인데 아마도 식품이나
음식에 첨가된 화학물질의 찌꺼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이 길고 원인이 복잡한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논란이 많거나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 2008년에 이렇게 죽고 이 중에서 사망했고 단 3명만 살았다. 광우병. 참 위험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아예 그 위험의 가능성을 무시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약간의 수고와 비용을 덜 들이더라도 위험한 화학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붙은 식품을 사 먹는다. 식품 관련 질병은 하루 안에 사라지는 사소한 복통에서부터 화학물질에서 기인한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국 식당 신드롬이라고 알려진 증상은 아시아계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향미 증가제인 MSG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음식의 종류도 많지만 음식에 대한 감수성도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일부 식당들은 자신들의 모든 메뉴에 MSG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 보게 되겠지만 소화된 성분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양의 MSG에도 반응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라도 일반적인 식품 안전 정책을 고려할 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관련된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GMO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한가?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알레르기. 1장에서 보았듯이 각각의 유전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수프에 단백질을 하나씩 보태준다. 단백질은 인체의 생리에서 대단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단백질과 명백한 관련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알레르기다.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어떤 단백질에 반응을 보인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외부 단백질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다. 여기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모든 알레르기가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단백질을 생산하는 외부 도입 유전자에 의해서 GMO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명하다면 알레르기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은 정당한 것이 된다. 이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레르기가 유전자 전이를 통해 한 가지 유형의 식품에서 다른 식품으로 전달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외부 도입 유전자가 위험하고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정당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다. 희귀한 생선에 대한 것에서부터 봄철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꽃가루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알레르기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증상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밀이나 달걀같이 흔한 음식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할 수 있다. 우리들은 대부분 땅콩을 아주 맛있게 먹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양의 땅콩 단백질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알레르기 전문가들은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의 양을 줄이라고 권하지 않는다.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적은 양,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듯이 보이는 소량이라도 절대 섭취하지 말라고 환자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 그리고 안전을 주는 것이 바로 성분 표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식품 제조사는 모든 반조리 또는 가공식품의 성분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필사적으로 응급실을 오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식품 제조사들과 유통업자들은 이렇게 내용물의 성분을 공개함으로써 엄청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미국의 법률은 성분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당한 주의 경고의 의미를 다했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합하게 성분이 표시된 식품을 먹고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식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GMO 표시를 의무화한 나라에서조차도 라벨에는 단지 그 식품 용기 안에 유전자 조작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만을 언급해 둘 뿐이다. 어떤 유전자가 삽입되었는지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철저하게 조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GMO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 광우병과 달리 GMO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할 때에는 대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무를 테스트하지 않으므로 GMO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그 식품의 구매자나 소비자에게 특별히 더 매력적인 부분도 없다. 그런 식품들은 맛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가 더 많은 것도 아니며 가격이 더 싸지도 않으며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크든 작든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안들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영양가. 우리는 대부분 GMO가 비조작 식품과 동등한 영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1999년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윤리와 독극물 센터는 사실이 그러한지를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CTOS는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콩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몬산토사에 소속된 과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미국 정부에 제출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반드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정직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처럼 서로의 관계가 주어진 일의 객관성을 해칠 것이 자명할 때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CTOS의 스태프인 브릿 베일리와 독극물 학자 마크 라페는 몬산토사가 실험한 콩은 실제로 식품점에서 팔리는 콩처럼 제초제 라운드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판매되는 콩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베일리와 라페는 명망 있는 테스트 회사에 의뢰해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라운드업 레디 콩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보통 콩과 라운드업 제초제로 처리된 라운드업 레디 콩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실제 3개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계된 과학이야말로 우리가 돈을 주고 써서 먹는 것들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99년에 동료 학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에 과학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과학에서 동료 검토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동료 검토란 객관적인 과학자들이 CTOS를 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가 건전하고 수용 가능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게서 CTOS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라운드 레디 콩에는 보통 콩에 비해서 12에서 14% 더 적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토에스트로겐은 심장질환, 골다공증, 유방암의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토에스트로겐이 12에서 14% 적다는 것은 중대한 영양학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품은 그것을 못 막아준다 이 말인데요. CTOS의 연구 결과는 미국 콩협회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고 CTOS 반론이 이어졌다. 몬산토사는 새로운 연구를 실시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피토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몬산토사에서 새롭게 내놓은 연구 결과는 CTOS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웠다. 몬산토사는 연구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CTOS와는 다른
구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CTO에서는 적어도 라운드 레디 콩이라는 특정 식품의 영양학적인 차이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옹호했다. 과학자들이 연구와 논문을 가지고 서로에게 삿대질한다면 식품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난해한 과학적인 기법이나 얼마 전까지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피토에스트로겐 같은 물질에 대해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피토에스트로겐. 몬산토사가 애초에 돈을 주고 사다시피 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식품을 승인했던 정부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로서는 콩에 든 식물성 호르몬의 함량 차이가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조차 알 길이 없다. 만약 비정부 기구인 CTOS가 좀 더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연구가 어쩌다 우연히 그러한 결과를 얻어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로부터 우리는 영양과 GMO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콩은 각종 가공식품과 반조리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그런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라벨에 적힌 콩기름, 콩가루, 콩레시틴, 분리대두 단백, 콩단백질로 만든 인조고기, 기능성 또는 비기능성 콩단백, 농축물과 같은 표시를 통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반조리 식품의 60%가량의 유전자 조작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더욱이 육식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피토에스트로겐 등 꼭 섭취해야 할 영양분의 공급원으로 콩을 주 원료로 한 식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알레르기와 GMO에 관해 답보다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더 많은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가 더 적을까? 이 역시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영양학적인 가치가 비조작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을까? 적어도 한 가지 유명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들과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대단히 간결하다. 첫째, CTOS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영양학적인 차이의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둘째, 소비자가 자신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학적인 가치에 대하여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GMO에 분명하고 확실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린다는 것은 뭔가가 친실치 못하다라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살충제와 제초제. 아직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초제 내성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잠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화학물질들은 안전적인가? 만약 이 화학물질들이 분해된다면 어떤 산물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해 산물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식물이나 동물을 죽이도록 설계된 화학물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GMO 작물의 상당수는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제초제를 이겨내거나 혹은 자신의 세포 내부에 살충제를 포함하고 있도록 조작되어 있다. 앞장의 두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GMO로 만들어내는 회사들 대부분이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이다. 자사의 다른 제품이 필요한 유전자 조작 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회사들로서는 충분히 이유 있는 일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충제는 보통 BT로 알려진 바실루스 투링기엔시스다. 이 박테리아가 분리된 것은 100여 년 전이지만 미국에서 상업화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통 박테리아와 친척이며 잔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도 가까운 친척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벌레를 죽이는 합성 화학물질에 비하면 매우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BT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정제된 BT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며 정제가 덜 된 보통 상태에서도 독성이 있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 이 화학물질은 면역체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해로울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국 EPA는 작물 표면에 살포하는 BT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작물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독성물질을 섭취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고 추정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이상의 실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유기농 재배자들은 BT를 작물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살포제 형태의 BT는 목표로 하는 해충을 죽인 뒤 곧바로 자연환경 속으로 분해되어 사라진다. BT를 직접 살포한 사람에게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BT가 살포되었던 작물을 섭취한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BT를 식물 속에 집어넣으면 BT는 식물 속에 남게 되고 그 식물로 만든 식품 속에도 살포제 형태의 BT보다 훨씬 오래 잔존하게 될 것이다. 식물에 삽입된 BT가 수확이 끝난 뒤까지 잔존한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그 식물에서 떨어진 잎이나 나중에 땅을 갈아엎을 때 함께 뒤섞인 식물의 찌꺼기가 토양 속의 미생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살충제 BT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장단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고 객관적이며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CTOS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자연 속에 방출된 유전자 조작 작물의 24%의 살충제 내성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한다. 역시 CTOS의 자료에 따르면 BT 농작물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일본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 살충제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EPA는 BT가 함유한 식물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단지 분리된 박테리아만을 테스트할 뿐이다. 특히 EPA는 사람이 섭취하게 될 식품을 테스트하지 않고 있다. 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BT의 독성과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 BT의 독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당한 테스트가 있기 전까지는 BT 식용 작물을 섭취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1999년에 상당히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다. 로웨트 연구소 소속 과학자인 아르페드 포스차이는 쥐에게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이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10일이 지난 뒤에부터 쥐들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나 심장, 간, 신장, 뇌 등의 발달에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자마자 포스차이 박사는 해고당했고 그의 전 고용주는 위원회까지 소집했다. 포스차이 박사의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원회가 박사의 연구에서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20명에 이르는 다른 객관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은 포스차이 박사의 연구에는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근에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또 다른 과학자도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인 쥐의 위가 비대해진 것을 보여줌으로써 포스차이 박사의 연구를 뒷받침했다. 이 과학자는 자신이라면 GM을 먹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BT 농작물 외에도 많은 유전자 조작 식물들이 제초제 내성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몬산토사가 개발한 라운드업 레디 시리즈 식물들이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 식물에는 콩이나 옥수수를 비롯해서 기름을 짜는 정도의 캐놀라, 면화 등이 포함된다. 이미 언급했는 것처럼 이런 식물들은 식물을 죽이는 글리포세이트라는 화학물질 라운드오이츠의 성분이다. 이것의 효과를 이겨내도록 조작된 것이다. 몬산토사는 이 제초제 내성 덕분에
농민들이 독성 제초제를 밭에 더욱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살포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제초제가 살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하다. 제초제 내성 작물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과학자들은 이미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된 제초제가 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서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의 하나인 비호지킨스 림프종은 1973년 이후에 73%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암의 발병이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흔히 쓰이는 또 하나의 제초제인 MCPA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해도 암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고 하니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하거나 라운드업 내성을 갖도록 비호지킨스는 림프 관련된 발생하는 암으로서 호지킨스와 비호지킨스로 구분이 된다. 호지킨스 림프종은 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평균 사망률이 34%나 된다. 라운드업의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을 섭취했을 때의 건강성의 위험이야 어떠하겠는가? 라운드업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적정량의 제초제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했을 때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GMO의 안전성이 확실히 증명될 때까지 왜 그러한 식품의 생산을 중지시키지 않는 것일까? 항생제 내성 이미 보았듯이 어떤 작물들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마커를 이용해 유전자가 조작된다. 마커는 과학자들이 조작된 유전자의 특성을 테스트하고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커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농민들을 적발하고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다른 물질을 마커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항생제 마커가 이용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생제 내성 마커가 붙은 유전자가 식품 속에 잔존함으로써 사람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섭취하는 데 있다. 게다가 아마도 이 유전자 때문에 사람 몸속에 있던 유익한 박테리아마저도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항생제 내성.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매년 약 50억 달러를 쓰고 있다. 가장 강력한 약물 앞에서도 박테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남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항생제는 질병과 싸우는 데 효과적인 무기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52년에는 포도상 구균에 의한 감염 사례의 전부가 페니실린 치료에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에 이르자 치료의 10%만이 성공적이었다. 항생제 처방의 남용이 내성 증가의 주범이었다. 병원균도 항생제에 계속 노출되면 화학적인 내성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유해한 박테리아가 기존의 항생제에 점점 더 강한 내성을 갖게 된 만큼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놈 테라퓨틱스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거의 900만 명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있으며 이 감염으로 약 6만 명의 환자가 사망한다. 항생제 내성은 옛날부터 있었던 질병들의 치료 비용과 사망자 수를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항생제 남용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농업에서 항생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 문제다. 육류, 난류, 유제품 등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진열기간 연장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항생제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된 항생제 역시 부작용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항생제를 투여한 가축의
고기와 달걀에서 살모넬라균에 대한 내성이 발견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10년도 되지 않아 사람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살모넬라가 등장했다. 의학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항생제 오용이 문제가 되자 과학자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많은 유전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든지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음으로써 생명체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박테리아가 항상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에 있는 TNO 영양 및 식품 연구소의 로버트 하베나르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박테리아의 DNA가 결정해서 6분의 반감기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정도면 다른 박테리아에 먹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연구가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정말로 식물에서 병원성 박테리아로 도약할 수 있다면 사람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항생제로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인체의 능력을 일부 잃어버리거나 아예 상실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젖소에게 점점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변종 살모넬라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서 GM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외에 교차 내성의 문제도 보고가 된 바가 있다. 유전자 공학자들 사이에서 카나마이신 내성 마커가 널리 쓰인다는 이유로 생명공학의 옹호자들은 항생제 내성 마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카나마이신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항생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학 박사 얀 스루쿨라는 심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신세대 아미노클리코사이드계의 항생제인 아미카신과 토브라마이신에 대한 교차 내성, 카나마이신 내성 마커를 가진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의해서 생긴 내성을 보고했다. 2000년 봄에 거대 생명공학 기업인 노바티스사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포지테크라는 새로운 마커를 쓰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경계심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연구가 안 된 것들이 불투명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